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HTTP vs HTTPS에 대한 내용의 발표를 맡게 된 모던 애자일 6기 정비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의 목차는 두 개인데요. 제목 그대로 HTTP와 HTTPS의 두 개를 이제 목차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MDN 문서에 있는 내용 위주의 설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보시는 그대로 지금 HTTP는 HTML의 문서와 같은 리소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혁 씨가 대답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프로토콜이요. 네, 프로토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떤 그런 약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규정. 음, 아,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콜은 컴퓨터 내부 혹은 사이에 데이터 교환 방식을 정의하는 규칙 체계라고 하죠. 이걸 정리해서 간단히 말하면 HTT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통신을 작동하게 하는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아마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 상황을 알려면 이게 바둑인지 아니면 오목인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인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컴퓨터가 우리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단어가 회색 네모 박스에 들어가야 할지 재진 씨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그 여기에는 HTTP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그냥 대충 봤을 때 사실 이게 통신하는 메시지 뭐 HTTP 형식 뭐 그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HTTP라는 것을 혹은 S까지 붙여서 이거를 통신할 때마다 명시를 해줘야 컴퓨터가 알아듣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통신의 흐름이 이런 형식인데 클라이언트에서는 HTTP를 명시한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에서는 이렇게 페이지를 보여달라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어서 그에 맞는 리스폰스를 보내고 또 다시 내 컴퓨터는 HTTP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띄워주는 거죠. 각각의 메시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 먼저 메소드.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가 수행하고자 하는 동작을 정의한 get, put, post, patch, delete 혹은 이외의 옵션, 뭐 헤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패스는 경로인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가져온 모질라의 경우에는 모질라 org 이후에 작성되어 있는 뭐 ko 슬래시 닥스 뭐 이런 URL이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전 오브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HTTP의 프로토콜의 버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는 예, 헤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리스폰스에서 살펴볼 것은 좀 크게 제대로 살펴볼 것은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스테이터스 메시지 정도인데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말 그대로 잘 알고 있는 상태 코드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선 200번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시지의 경우에는 딱히 영향력은 없고 그냥 상태 코드에 대한 짧은 설명을 OK라고 나타내 줍니다. 헤더스는 아까 요청 헤더랑 비슷한 HTTP 헤더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HTTPS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HTTPS 이 뒤에 붙어 있는 S는 시큐어입니다. 뜻 그대로 HTTP의 암호화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HTTPS의 장점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장점 암호화인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로그인을 위해 서버로 HTTP를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송하게 되죠. 근데 만약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군가 중간에 탈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예상하셨다시피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 그대로 탈취해간 사람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만들었다면 그 모든 사이트에 있는 내 정보를 다 털리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HTTPS에선 이 정보를 해당 서버만 알아볼 수 있는 난수로 쓰여진 텍스트로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누군가 보더라도 이를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겠죠. 이제 암호화의 이유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예시를 보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와 똑같이 네이버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였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똑같이 네이버라는 피싱 사이트에서 우리의 네이버 계정을 알게 되겠죠. HTTPS는 이런 피싱 사이트를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사이트가 HTTPS 주소 사용이 허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음 예시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크롬이든 엣지든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이런 자물쇠 아이콘을 아마 대부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혹시 동건 씨는 로그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밑에 있는 사이트를 더 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게도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자물쇠 모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브라우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들만 잘 걸러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인데, 기사들을 좀 긁어온 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모든 웹페이지의 95%에서 99% 이상이 HTTP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물쇠 혹은 경고 표시를 통한 안전한 웹페이지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건 옛말이라는 뜻이죠. 이제 2013년 기준 전체 웹페이지의 HTTPS 비율은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자물쇠 모양이 약간 안전한 웹페이지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능이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기능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구글에서는 이 자물쇠 아이콘을 없애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9월쯤부터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일정은 저도 조사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키를 통해서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키를 통해 비밀번호를 암호하고 이제 서버에 그 암호화된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그 후 서버에선 암호화된 정보를 말씀드렸던 대칭키, 그러니까 똑같은 키를 통해서 복호화하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중간에 정보를 훔쳐봐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동건 씨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칭키의 키는 서로 어떻게 공유하게 될까요? 대칭키의 키 말씀이십니까? 네. 어느 쪽에서 먼저 주면은 그거를 뭐 복제한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대칭키 방식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한 번은 어느 한쪽에서 키를 보내야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양쪽이 키를 공유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칭키를 통해 암호화를 하고 서버의 키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키를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칭키 방식의 한계인데요. 만약에 대칭키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키를 배송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대칭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온 비대칭키 혹은 공개키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편의상 이제
A와 B라고 칭할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대칭키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는 개인 키와 공개 키의 쌍을 처음에 생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 키는 본인만 소유를 하고 공개 키를 남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등록을 합니다. 그 후에 A는 정보를 B의 공개 키를 통해서 암호화하고 B에게 전송을 해요. 그럼 B는 그 정보를 본인의 개인 키를 통해 복호화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정보는 B의 개인 키로밖에 복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밀성을 제공하고 일종의 인증 기능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HTTPS의 구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비대칭키 방식을 설명할 때 얘기인데 만약 우리가 받은 공개키가 네이버의 공개키가 아니고 네이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해주는 공인된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Certificate Authority라고 하는데 줄여서 CA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CA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브라우저들의 CA들의 목록이 내장돼 있어요. 우리가 이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아까 피싱 사이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네이버에 접속할 때 거치는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컴퓨터 이제 사용자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아직 네이버라는 서버를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탐색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이 과정을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학과에서 다니다 보면. 먼저 클라이언트는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서 서버에 보냅니다. 이를 받은 서버는 답변으로 이제 서버 측에서 생성한 무작위 데이터와 그 해당 서버의 네이버 서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인증서를 보내게 돼요. 이를 통해서 둘은 핸드쉐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는 이 인증서가 진짜인지 브라우저에 내장된 CA들의 정보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저는 크롬을 자주 사용하니까 크롬을 넣어놨고요. 비대칭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CA의 인증을 받은 인증서들은 해당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가 돼 있어요. 만약 이게 우리가 받은 인증서가 진짜라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CA의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있겠죠. 이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그에 대응하는 개인 키를 가진 CA 뿐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CA 리스트 중에 이 인증서가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아까 보여드렸던 경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호화된 인증서 안엔 서버에 공개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통신을 하게 될지 혹시 준혁 씨에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주고받아진 데이터들은 우리가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이 함께 혼합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대칭키를 왜 쓰냐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안 드렸군요. 비대칭키 방식은 대칭키에 비해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아무튼 비대칭키를 사실 막 그 많은 클라이언트와 다 비대칭키를 통해 암호화 복호하는 거는 당연히 컴퓨터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겠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대칭키로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실 의문은 또 대칭키는 아까 탈취될 위험이 있지 않냐. 막 가져가가지고 정보 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결법은 이제 대칭키를 공유할 때 비대칭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핸드쉐이크 때 생성된 무작위 데이터 2개가 있었죠.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받은.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2개를 합쳐서 임시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임시키, 이 뭐 느낌표 골뱅이 샵 이렇게 나온 임시키를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돼서 서버로 보내지고 양쪽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대칭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대칭키는 서버와 해당 클라이언트 둘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까처럼 서로 주고받아진 데이터들을 다른 공격자가 볼 위험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마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HTTPS로 모든 보안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